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공무원 시험이 서울시 7급, 지방지 7급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있고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내년을 기약해야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반복해서 틀리지 않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행정학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행정학은 그 어떤 과목에 비해서 기출문제가 중요도가 아주 큽니다. 9급, 7급 공이 다 크고 7급은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7급 행정학부터 해설 강의를 하는데 간단한 총평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해설지를 반드시 출력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는 기존의 7급이죠. 그러니까 뭐 18년도, 19년도, 17년도 쭉 했던 7급 시험 문제 또는 뭔가 동일한 날짜에 봤던 지방직 7급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현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7급 시험에 비해서는 현격이 낮지만 9급 시험보다는 그래도 좀 난이도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험 문제는 뭐예요? 무슨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 7급 문제는 어떤 선생님의 커리를 따랐든 간에 기본적으로 90점은 넘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 선생님이 커리를 따랐던 B 선생님이 커리를 따랐던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90점 이상 꼭 좀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좀 총평은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뭐예요? 아무리 7급에서 난이도가 낮았다고 해서 9급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죠.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뭐예요? 감축을 지향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영기준 자체가 뭐예요? 제로 베이스 버지팅.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난이도 하짜리 문제니까. 감축을 지향하는 예산제도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얘는 합리모형 예산, 합리주의 예산제도가 바로 합리주의 예산제도가 PPBS하고 ZBB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하는 거고 얘는 계획을 지향한다 그러면 얘는 감축을 지향하는 예산제도입니다. 2번 예산 과정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똑같은 뭐한다? 똑같은 합리모형 예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거시하향입니다. 오케이, 얘는 뭐한다? 미시상향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이유는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 때나 심화 때 다 다루기 때문에 좀 약하고 문제 푸는데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거시하향, 미시상향이죠. 그럼 합리모형 예산제도 두 개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행정부 내에서 누가 예산 편성권을 갖느냐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PPBS는 뭐 행정부 내에서 누가 직권이죠. 대통령이죠. 행정부 수반이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PPBS를 도입한 사람이 존슨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계획과 플래닝과 버지팅을 프로그램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 대한 권한과 버지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권한을 다 갖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제도니까 대통령이죠. 그래서 직권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한다? 조직 내부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죠. 장관항, 세항목에서 항세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하위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3번. 정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틀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얘는 합리모형 예산제도예요. 합리모형 예산제도니까 뭐예요? 점중주의 예산제도가 추구하는 이것을 반영하기가 어렵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 점중주의 예산제도가 뭐예요? LIBS, 그 다음 PBS 이렇게 되는 거죠.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통제를 지향하는 거고 얘는 관리, 사업별로 관리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면 점중주의 예산제도 두 개는 뭐예요?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부 내에서 직권이냐 분권이냐는 거고 얘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 지향이라는 겁니다. 얘는 행정부가 의회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관리, 신축성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두는 거죠. 답은 3번이고 4번.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함으로 장기적인 목표가 경실될 수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장기적인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일치시키는 건 PPBS예요. 그럼 매년 이건 감축을 해야 되니까 얘는 단기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갑시다.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공익이나 정의로는 여러분들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익과 정의로는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옳은 거죠.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가 있다. 맞죠? 적법 절차, 과정론이죠.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죠. 조정자 아니죠.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3번이에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익에 대한 거죠. 공익은 불확정 개념이에요. 불확정 개념. 확정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불확정 개념은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설이란 뜻이에요. 과정설과 실체설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과정설은 사익의 합이 공익이에요. 사익의 합이 공익. 얘는 사익의 합이 공익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무엇을 뜻한다? 개인의 이익이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과 구별되는 전체 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즉 개인과 구별되는 뭐 전체가 있다 없다. 이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개인과 구별되는 것이 공익이니까 개인과 구별되는 전체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전체 이익이 공익이에요. 얘는 개인들의 이익이 더해진 게 공익이고, 그럼 개인들의 이익이 어떻게 더해져요?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체설이에요. 전체 이익. 사회 보편적인 전체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게 얘고, 얘는 뭐한다?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죠. 모든 가치를 사회 공동체 전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익의 합이죠. 적법 절차의 준수. 이건 뭐예요? 이게 적법 절차예요. 적법 절차라는 건 뭐예요? 이익과 이익이 타협과 조정을 해가는 거. 이게 적법 절차죠. 과정설이죠. 사회 구성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일. 이게 전체가 공유한다는 겁니다. 사익의 합이 아니라. 조정자 역할이 필요 없죠. 행정은 뭔다? 타협과 조정을 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죠.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정책,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편익 분석의 결정에 대한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만 간단히 합시다. B와 C를 뭐한다? 현재 가치로 바꾸죠.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게 현재 가치화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한다? MPV, 순현재 가치 B-C죠. 두 번째가 뭐예요? 율. 세 번째가 뭐예요? IRR이란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세 개잖아요. 편익 비용 비율. 오케이.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 답이 뭔지 아는 거. 이게 세 개 배우잖아요.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하면 1번, 3번, 4번. 답은 당연히 2번이고. 4번 갑시다. 조직의 유형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조직의 유형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오케이. 역시 난이도 하짜리예요. 블라우스카트는 뭐예요? 우리가 조직에 논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이거잖아요. 블라우스카트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별하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블라우스카트는 기능을 중심으로 아니죠.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한 사람 누구예요? 타코트 파슨스잖아요. 타코트 파슨스는 뭐예요? 아질이라는 4대 기능을 나누죠. 조직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체제가 아질, 적응 기능,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 인티그레이션, 통합 기능, 레턴스, 유지 기능. 기능에 따라서 뭐예요? 경제 조직, 정치 행정 조직, 사법 조직, 교육 조직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능 중심이 이거이고 블라우스 같은 건 뭐한다?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답 1번이죠. 블라우스 같은 병원, 학교 등은 봉사 조직이고 파슨스가요. 기능 이렇게 해줬잖아요. 타코트 파슨스가 기능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이번에 7급 시험 문제 아주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행정을 좀만 하시면 타코트 파슨스 기능 아질이네? 그러니까 기능 중심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배운단 말이에요. 조직력 첫 번째 배우는 게 블라우스카트에 불리잖아요. 수혜자를 중심으로. 애초니는 민간경, 애초는 강제 공리 규범이니까. 애초는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강제 공리 규범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공리는 뭐예요? 기업 조직을 말하는 거고.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갑시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맞죠?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에서 갈등은 비용과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해로운 겁니다. 그럼 전통적 시각에서 갈등은 뭐예요?
갈등을 최초로 뭘로 봤느냐는 거죠. 전통적 시각에서 갈등이란 말은 갈등을 행정학에서 최초로 인식한 데가 어디예요? 그게 전통적 시각의 갈등이죠. 갈등을 최초로 인식했으니까. 인간관계론이잖아요. 인간관계론이죠. 왜? 과학적 관계는 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 관리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그 뭐예요? 해로운 거. 갈등 역기능이죠. 인간관계는 갈등 역기능입니다. 오케이. 조직 내 하위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럴까? 하위 목표를 강조하면 갈등 해소 안 돼요. 그럼 뭐 상위 목표죠. 똑같아요. 여러분 가장 소규모 조직인 가정이 있죠. 여러분과 형의 하위 목표가 충돌하는 거죠. 하지만 더 상위 목표는 뭐예요? 가정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뭐한다? 하위 목표는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이죠. 하지만 산자부는 뭐예요? 발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라는 상위 목표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위 목표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답 2번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촉발, 문제 해결, 개선 등 순기능이 있습니다. 오케이. 갈등은 뭐한다? 순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도 개설되고 아이디어도 촉발되는 거죠. 행태로적 시각, 조직 내 갈등은 불가피하는 거죠. 행태로는 갈등 불가피론입니다. 조직에서 갈등 불가피하게 존재하는데 뭐 한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이게 행태론의 시각입니다. 오케이. 뭐 이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 또는 기본 시한테 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6번 갑시다. 코카 로스가 유형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죠.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서 뭐예요? 사회 문제가 정부 문제가 돼 나중에 공중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운행밖에 없잖아요. 통운행밖에 없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1초 만에 풀 수 있다는 문제죠. 통운행밖에 없죠. 7번 갑시다.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동기 이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1번, 2번 이렇게 풀지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지방직 석기나 또는 서울시는 뭐예요? 영어도 보기 때문에 7과목인데 보통 5번 이후에 풀어요. 5번째 푸는 사람도 있고 6번째 푸는 사람도 있고 7번째 푸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막지 않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려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개인은 투입한 노력 대비 결과의 비율을 증거인물과 비교해서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건 브룸의 이론이 아니라 누구의 이론이에요? 아담스 이론이잖아요. 이건 아담스 형평성 이론이에요. 브룸의 기대 이론은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의 함수값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근데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브룸인데 브룸이 여기 틀린 거죠. 브룸이 아니라 이건 아담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답은 1번이죠. 7번 엘더퍼 ERG 이론이죠. 엘더퍼 ERG 이론은 뭐예요?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매슬로의 5단계를 뭔다? ERG 3개 단계로 축소했었고, 맥클랜드는 뭐예요? 개인의 욕구는 성취 욕구, 친교 욕구, 권력 욕구로 구별되고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허스버그 이원론이죠. 개인은 서로 별개의 만족과 불만족의 감정을 가지는데 이생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요인이고 동기 요인은 만족이죠. 이생 불만 요인은 제거하며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족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면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8번 좀 봅시다. 조직 발전의 각 기법인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감수성 훈련은 뭐예요? 항상 출제되는 거예요. 출제되는 건데 12명 내외를 2주 정도 환경과 단절시키죠. 이때 환경과 단절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연수원 소집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때 12명 내는 서로 모르는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죠.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수성 훈련은 뭐예요?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누구? 상사, 동료, 부하,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행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구조나 기능을 바꾸는 교육훈련이 아니라. 그러면 봅시다.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을 향상시켜 실험실 훈련 혹은 T집단 훈련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제 봅시다. 2번은 뭐냐면 책에 있어요. 목차의 감성 훈련에 요거 동의어라고 딱 써져 있단 말이에요. 왜 실험실 훈련이에요?
연수원 소집 교육을 하니까 실험실 훈련이요. 이걸 다른 말로 T집단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감성훈련. 자유스러운 행태주의 전문가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거 해주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소주 한 병 먹이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소주 한 병 먹었으니까 12명 내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감성훈련이죠. 갈등과 상호관계 관련된 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다 맞죠. 근데 뭐냐면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팀 성과에 초점을 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건 뭐냐면 팀 빌딩형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팀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뭐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팀 빌딩형이라고 별도의 방법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조직 발전은 감성훈련, 인간관계 체험에 의해 타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대인적 지각과 수용 능력을 제고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팀 성과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팀 빌딩형이어서 그나마 이게 이 8번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좀 교재를 보거나 그럴 때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8번의 문제가 아마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왜 그럴까? 이게 팀 빌딩형이다. 이걸 이제 망각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나마 8번이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8번은 답 1번이고 팀 성과는 아니라고 뭐 한다? 행태 간의 변화를 시켜서 이게 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걸 1번을 이거 헷갈린 사람은 뭘 헷갈려 버렸냐면 시험 당일날 감수성 훈련은 수단이에요. 이 감수성 훈련 수단을 통해서 조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건 감수성 훈련만 물어봤는데 이걸 수단으로 해서 뭐 한다? 조직 발전으로 연결된 이 조직 발전까지 가버린 사람은 이거 이제 헷갈려 본 거예요. 문제는 조직 발전의 수단인 감성 훈련을 물어본 거지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물어본 거지 뭐 이걸 수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조직 발전을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걸 착각해 본 사람은 이게 이제 헷갈려 보던 거예요. 요거에. 요건 지금 조직 발전의 기법 중에 하나인 감수성 훈련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9번 갑시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자원이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합리 모형,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이 분산된 사회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봐요. 분산된 사회는 뭐예요? 다운화된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선진민주 다운화된 사회죠. 그러면 선진민주 다운화된 사회는 뭐예요? 타협과 조정이라는 방법을 쓰는 데가 선진민주 다운화된 사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법 절차죠. 아까 우리가 가정설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 사회 각 계층이 분산된 사회에 주로 활용하는 건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 그럼 합리 모형은 뭐예요? 타협과 조정을 안 하니까 권위주의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점증 모형은 다운화된 선진사회. 맞죠? 요기 다운화된 선진사회니까. 혼합주사 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계로 갖는 능동적 사회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엣존이가. 우리 기본서 보면 혼합 모형 막 시작하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걸 모르더라도 당연히 2번이죠. 선진민주 다운화된 사회에 적용되는 게 점증 모형이고 후진국 권위주의 사회에 적용되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오케이. 10번. 작은 정부의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정부의 등장은 뭐예요? 정부 실패죠. 정부 실패 때문에 감축을 통해서 작은 정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 극대화 모형. 리스칸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정부 실패입니다. 내부성 중에 하나죠. X비율성.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부 실패죠. 지대추구 예로. 지대추구 포획. 정부 실패죠. 외부 효과.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는 큰 정부를 유발하는 거지. 작은 정부는 아니죠. 답은 4번이고.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 지방행정 파트에서도 가장 단순한 문제를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단체자치죠. 우리나라가 단체자치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단체자치는 뭐예요? 법률적 의미의 자치죠. 그러면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고 법률적 의미의 자치니까 법률은 중앙정부가 만드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시하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예요? 주민과
지자체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 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앙과 대의에서 지방이 뭔다? 지방 분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봅시다. 단체자치는 이중적 성격이 있죠. 오케이? 지자체가 이중적 성격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격? 법인인 지자체로서 성격도 있고, 오케이? 하부 행정기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성격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로 성격으로 하는 사무를 뭐라 그래? 고유사무.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는 사무는 뭐라? 이임사무. 그래서 지자체가 이중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의 구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는 지자체가 단일적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의 구별이 없는 거죠. 당연히 몇 번이요? 4번이죠. 지방분권입니다. 이 관점에서 나온 거니까. 구별하죠. 왜 구별해요? 지자체가 이중적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유사무, 자치사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임사무라고 그러니까 구별하죠? 법률 차원의 자치. 답은 4번이잖아요. 너무 쉽게 내버린 거예요. 계속 지금. 너무 쉽게. 12번 갑시다. 사바테잖아요. 사바테.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수없이 많이 다루는 거고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 거고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온 거죠. 사바테 통합 모형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사바테는 뭐예요? 상향과 하향을 가미했죠. 그러면 뭐예요? 상향이 뭐라고? 지지연합 간의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향. 그러면 하향은 뭐다? 이 지지연합 요거죠. 여기서 상향, 지지연합 간에 뭐한다? 타협과 조정이. 그럼 여기는 이것들이 할 수 있는 뭐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서 지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정책 변화 이해 가장 유효한 분석 단위는 정책 하위 시스템이에요. 왜? 하위 시스템 간에 여기에서 지지연합 간에 타협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얘는 우리가 사바테 정책 지지연합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정책 변동 모형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죠. 연결시켜서. 정책 하위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지지연합이 있는 거죠. 왜? 신념 체계가 다르니까. 지지연합이 있고 이 지지연합 간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정책도 변동되고 정책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참여자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룰을 만드는 게 뭐예요? 하향이에요. 하향. 룰을 만드는 게 하향. 그래서 상향이라 해서 틀린 거죠. 여러분 기본서 보면 수업 시간 밑을 다 그려치라는 게 이거잖아요. 정책 집행은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정책 변동으로 맞잖아요. 끊임없이 타협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 비해서 단절적 균형 모형은 급격한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거고. 13번입니다.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에 비해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틀렸죠? 직위분리제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되니까 합리적이지만 비탄력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급제는 뭐예요? 계급만 같으면 언제든지 인사이동이 되니까 뭐예요? 비합리적이지만 신축적이고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위분리제가 뭐예요? 탄력적이지 않고 계급제가 탄력적인 거죠.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의 기준으로 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로서 탄생한 겁니다. 역관주의 최대 장점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여 맞죠?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최대 단점이 소극성이에요. 그래서 실적주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걸 뭐라 그런다? 적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적주의는 소극성이죠.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입니다. 오케이.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일반 행정, 왜? 계급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급제가 일반 행정가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옳은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뭐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1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오해를 하시면 제가 자꾸 이러죠. 이거 너무 난이도가 지금 안 맞다. 7급 시험 문제 치고는. 근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공부를 일정하게 뭐다 기본 심화 이렇게 기출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다 쉽게 느꼈던 거죠. 아무리 문제가 쉽더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떤 시험 문제 내도 어려운 겁니다.
대전제는 우리가 좀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했고 14번 갑시다. 지방재정의 사정관리제도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이 유사한 것이 기출문제로 한번 나와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열심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전은 특히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계획은 잘 봅시다.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를 기획한다는 게 없어요. 미래를 기획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인 성격은 전부 다 사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기획. 이거 아마 이와 유사한 것이 한번 기출문제에 한번 있었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사전적인 거죠. 계획이니까. 미래를 계획하는 거니까. 그 다음 재정투자심사. 이건 모르면 놔둬봐요 일단. 여러분 실제 문제 풀 때.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사정관리 해당 모두 고르라 했죠? 기억 들어가야죠. 기억. 그러면 뭐 9시네. 아니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으셔야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봐봐요. 행정사무감사. 사무감사는 누가 해요? 국회 가면 국정감사. 사무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하면 사무감사란 말이에요. 지방의회가. 광역의회는 며칠간? 14일간. 기초의회는 며칠간? 9일간. 국정감사는 국회가 30일간.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지방의회가 하면 사무감사죠. 이게 무슨 사전적으로 해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를 감사하는 거죠. 이거 사후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이 아니라 사후기 때문에 이건 뭐죠? 디귿들하고 무조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건 얕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재산제도는 뭐예요? 성인재산. 이건 알아야죠. 성인재산제도는 뭐다? 성인재산제도는 예산은 사전적인 게 사후적인 거예요. 결산이 사후적인 거고 예산은 너무나도 사전적인 거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언제? 사전적으로. 이게 예산이고 결산은 사후적인 거고. 답 나온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죠. 뭐 기억에서 리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은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히 지금 이 출제자는 계획하고 뭐한다. 예산을 주문해서 사전을 줘버린 거예요. 답을. 근데 기억 리을이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봅시다. 요거 무조건 다 안 되는 거고. 니은하고 미은. 니은이 뭐냐면 지방재정투자심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단어 자체를 한번 봅시다. 물론 지방재정법 37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에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할 때? 예산안 편성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예요? 사전이. 근데 심사라는 자체가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무슨 심사를 해요? 사후에는 평가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심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인데 재정 공시는 뭐예요? 아니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거죠. 오케이? 지방자치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뭐한다? 공시하는 겁니다. 결산 등이 확정된 때 뭐 해설서에 법조문 선언했으니까 본인이 내는데 그럼 다 한번 지워놓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문제 볼 때도 굉장히 난이도 하러 본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우리 7급 수험생들 제가 강평에 써놨습니다. 뭐냐면 7급은 7급답게 수업을 들어야 돼요. 9급답게 하는 게 아니라 7급은 7급답게. 어떻게? 좀 앞뒤를 연결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계획이죠. 맞잖아요. 당연히 뭐다? 예산이요, 예산. 예산은 예정서입니다. 결산이 확정서고. 이 두 개만 알더라도 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그리고 투자심사. 심사죠, 심사.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한다? 좀 보시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갑시다. 리더십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 해당하지 않는 거죠. 봅시다. 선생님,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제가 학자 이름 외우라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꼭 누구는 외워라? 동기부여 이론에서 학자와 누구는 상황이론에서 학자는 꼭 외우라 그러죠. 그러면 봅시다. 블레이크와 모튼 이건 행태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행태론의 총합한 피들러의 상황이론,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 하우스 에반스의 상황이론. 저는 올해 이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 좀 세부적으로 나올 거라고 해서 이제 동영이나 그런 데서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그냥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너무 쉽게 나온 거죠. 답은 당연히 1번이고. 당연히 답은 1번이죠.
또 인강을 들었던 어떤 수험생이 나한테 질문한 것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론 아닙니까? 그래 그 답변한 거. 이거 상황이론 아니고 행태론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 시험 보기 전에, 훨씬 전에 수업 들을 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고 16번 봅시다. 공무원의 부패 방지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오케이.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입니다. 맞잖아요. 정보를 공개해서 투명성 확보하는 거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거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야지. 이 절차가 까다로우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대추구 포획을 하거든요. 사회적 규제의 강화예요. 사회적 규제는 뭐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럼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거하고 부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패가 발생하는 규제는 경제적 규제, 협의의 경제적 규제. 뭐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거하고 부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회적 규제를 강화한다. 이게 2004, 5, 6년도에 2004, 5, 6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구급에서 어디 그 지방직 중에서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강주지방직과 강주광역시 지방직과 그 당시 이제 2008년까지는 뭐예요? 지자체별로 문제를 출제를 달리했기 때문에 강주광역시 지방직이나 전남지방직에서 한두 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사회적 규제와 무슨 부패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7번.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죠.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거짓말 좀 하면 아마 기본 시막 기출문제 동영하는데 아마 100번 했을 거예요. 100번은. 거짓말 좀 하면. 먼저 결정론하고 자발론 구별하셔야죠. 그럼 결정론에서 뭐예요? 상황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뭐 조직 경제학 이론, 제도화 이론. 자발론에서 뭐예요?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환경이 조직을 결정하니까 조직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여기는 뭐예요?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죠. 딱 정해져 있잖아. 조직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왜? 조직이 독립변수 역할을 하니까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여기는 조직이 독립변수 역할을 못하니까 조직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죠. 이거만 알면 안 되죠. 얘는 개별 조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 얘는 조직군 단위로 연구를 하는 거고 얘가 얘가 뭐예요? 조직군 단위로 하고 얘가 개별 조직이 여러 한 거죠. 오케이? 개별, 조직군, 개별 이렇게 가는 거죠. 봅시다.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하죠. 공동체 생태학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공동체 생태학이론이 어떻게 조직의 내적 논리예요?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뭐예요? 조직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자발론이니까. 자원의존 이론은 아니죠. 자원의존 이론은 여기잖아요.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구조 설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케이? 구조적 상황 이론은 여기잖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구조. 환경에 적응하는 거. 조직이 환경을 형성해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조직도 바뀐 거죠. 조직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조직도 바뀐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조직의 주도적 선택이 아니라 극단적인 뭐예요? 결정론이잖아요. 그래서 결정론과 자발론만 한계하고 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18번 문제 봅시다.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있죠? 직무평가 방법, 요점 문서, 요소 부교법, 전수법, 분류법, 서열법, 계량화된 직무평가 방법, 비계량화된 직무평가 방법. 오케이? 그러면 서열법은 뭐한다? 소규모 조직, 분류법은 대규모 조직. 분류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항상 대규모 조직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고. 얘는 직무와 등급 기준표를 비교하는 거죠. 오케이. 얘는 뭐예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고 얘는 직무와 등급 기준표를 비교하는 거죠.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서열법은 직무 전체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찰하고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서열하는 거죠. 직무와 직무를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거죠. 분류법은 각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과 책임감의 수준 등을 판정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를 하는 거죠. 점수법은 각 직무를 기초적 요소의 척도에 따라 계량 맞죠?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에 중심이 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상호 비교해 상대적 가치 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양적인 거잖아요. 계량이 양적인 거니까. 비계량이 질적인 거고. 그래 답은 4번이에요. 애우는 거죠. 그죠? (19번) 봅시다. 신공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든 거를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은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들을 뭐예요? 짜집게 놓은 거예요. 짜집게 놓은 거잖아요. 기출문제 지문들을 짜집게 놓은 겁니다. 이거 뭐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짜집게 놓은 거고. 한번 봅시다. 뭐 한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거론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기억 보면 봅시다. 이거 아니죠. 이거 기출문제 지문이잖아요. 민주적으로 설치된 정치 지도에게 책임을 지는 건 전통적인 정부고 신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책임은 다면적인 거잖아요. 오케이. 왜?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가 공익이기 때문에 책임도 다면적으로 져야 되는 거죠. 이거 최근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잖아요. 틀린 지문이었죠. 기출문제. 재량 이거 맞죠. 신공공관리로는 재량을 확대하지만 신공공서비스 재량 인정하지만 제약과 수반. 오케이. 우리 기본서 표에서 그대로 낸 거죠. 리더십 맞잖아요. 왜? 연합을 하니까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구조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그럼 봐봐. 요거요. 리 1번 볼까요?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것은 뭐예요? 연합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로고 활용하는 게 뭐다? 신공공관리론이요. 그러면 활용만 하기 때문에 뭐예요? 활용만 하니까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하든지 이거 뭐예요? 두 개 다 신공공관리론이죠. 기출문제 지문이잖아요. 9급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요건. 그래서 많이 하죠. 제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활용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연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온 게 활용이냐 연합이냐가 안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래. 내가 항상 말해. 지금까지 안 나온 게 활용이냐 연합이었는데 한번 나올 거야. 이거 활용. 그러니까 이거. 연합하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아니라니까. 무슨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예요. 담론을 제시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요? 니은 득을 받겠어. 니은 득. 그래서 답은 니은 득은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20번 대표관리제죠. 대표관리제 뭐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그래도 너무 쉽게 내본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관리유지 전문자 생산 제고의 기한 답 1번이잖아요. 실적주의는 능력에 의해서 공직을 임용하니까 전문성과 생산성을 확보하지만 대표관리제는 능력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오케이.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역차별이죠. 3번 대응성. 왜? 민주성과 대표성. 왜? 인적 구성비를 그대로 관료가 대표하고 그들의 출신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니까 그러죠. 공공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런 시험은 9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플러스 거의 100점이 맞아야 되는 거죠. 제 기본적으로 생각은 100점 맞아야 됩니다. 오케이.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강사와 이제 수험생들의 차이가 있었겠죠. 실제 당일날 뭐 긴장하고 보고 시간의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개 좀 실수한다. 아주 많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90점은 나와야 되고 좀 내가 평상시 평정심을 갖고 시험에 응했다 그러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